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동백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EBS 강좌를 통해서 그 동백꽃을 한번 작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최종 정리해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백꽃은 여러분들 그 김유정의 작품인데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 그 경춘선에 보면 김유정역이라고 기차역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기차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김유정은 우리나라 그 소설가 중에서 굉장히 그 향토적이고 그리고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한 소설가 중에 한 분입니다. 김유정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1908년부터 1937년도.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면 2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병명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고칠 수 있었던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폐렴을 걸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작품은 1936년도에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죽기 1년 전에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김유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해학적인 소설을 썼는데 이 해학이라는 것은 과장해서 웃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과장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해학은 당시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궁핍했던 어떤 농촌의 모습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꼬집기보다는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어려웠던 농촌 시절을 표현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유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우리 독서에도 그랬고 요번에 올렸던 그 국어에도 보면 선생님이 김유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소설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에는 문단을 나눠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제 나누고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죠. 소설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5단계. 5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발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발단. 그 다음 전개. 그 다음 위기. 그 다음 절정. 그 다음 결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소설은 반드시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는 좀 더 우리가 나누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설명을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갈등으로서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도 보면 되는데 이 발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상황으로 엮여져요. 그리고 발단에는 보통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제일 첫 장면에 주인공,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단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라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 위기가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됐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게 여러분들 뭐 해피 엔딩이 되겠고, 슬픈 결말이 되게 되면 새드 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설의 구성 단계를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 소설의 동백꽃에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전개는 이제 제일 첫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9페이지 모른다까지 7째 줄까지, 여기가 바로 발단입니다. 발단. 그 다음에 나흘 전부터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여기 안은 달아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전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넘겨서 또 넘겨서 또 넘겨서 또 넘겨서 또 넘겨서 또 넘겨서, 자, 여기에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위기가 되겠습니다. 위기. 자, 그랬던 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모른다까지가 바로 절정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바로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의 5단 구성을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작품을 여러 번 읽었어요. 독서 시간에도 읽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지난번에 읽어줬고, 지금 여러분들 그 EBS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고, 여러분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소설은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야겠어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나와 점순이가 나타나죠. 점순이. 나는 누구고 점순이는 누구냐? 자, 나는 남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남자. 점순이는 여자야. 그렇죠? 자, 나는 여기에서 점순이에게 좀 이렇게 보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점순이네 집에서 이렇게 좀 일하는 그러니까 점순이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점순이네 집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수평적이지가 않은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자꾸 티를 내죠. 좋아하는 티를 막 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보고서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여기서 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주
자주 이렇게 수탉이 쪼이었었나 봐요. 자, 여기에 이제 내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쵸?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을 나올 때였다. 횟소리가 야단이고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내 수탉이 등장하고 우리 수탉이 있는데 점순내 수탉은 우리 수탉에 비해서 덩치가 큰 것 같고 우리 수탉은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점순이의 수탉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보니까는 내가 그냥 어떻게 돼요? 속상해. 그치? 우리 닭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고서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날 것이다. 왜 그랬어요? 내 기를 올리느라 그랬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발단에서는 닭싸움을 걸어온 거죠. 누가? 점순이가 닭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재밌는데 현재에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흘러갑니다. 나흘전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 나흘전. 자, 과거로 지금 갔어요. 현재에서 지금 과거로 갔습니다. 나흘 전에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소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 역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에서 닭싸움을 하고 있던 현재에서 지금 나흘 전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현재부터 출발을 했는데 과거로 회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설에서도 이렇게 현재로 출발을 했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쓰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또 이렇게 나한테 말을 겁니다. 점순이는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보세요. 어제까지만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았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자, 전에 얘는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쵸? 그 전에만 해도 본척 만척한 것 같더니만 왜 오늘 너 혼자 일하니? 이러면서 나한테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 이렇게 말을 걸죠. 자, 이러면서 자꾸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깔깔깔 된대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점순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놈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감자, 굵은 감자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도록 합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야? 뭐 해보기나 했어? 뭐 이런 거죠. 너 가보기는 가봤어? 뭐 이런 거 타보기는 했어? 뭐 이런 거.
자, 굵은 감자를 꺼내면서 너 이런 거 없지? 먹어본 적 없지? 뭐, 넌 잘 못 먹지? 이러면서 지금 나한테 내밀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굵은 감자는 바로 나를 향한 점순이의 관심, 그리고 점순이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한 매개체가 되죠. 그런데 나는 어떻죠? 무뚝뚝하게 반응을 합니다. 감자는 바로 점순이가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주는 관심, 그리고 또 이 김유정 작가가 이렇게 토속적인 어휘, 향토적인 느낌이 나는 이러한 것을 쓰게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감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갈등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성격을 한번 엿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때요? 굉장히 무뚝뚝하다. 그렇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또 까무잡잡했던 점순이 얼굴이 홍다무처럼 새빨개지고, 그 다음 눈에 독을 올리더니만 눈물까지 나게 했어요. 자, 이 감자로 인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나는 감자에 대해서 무뚝뚝하게 반응을 하니까 점순이가 눈물을 흘리게 됐죠. 자, 바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개에서는 감자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는 현재가 아닌 나흘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점순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여기 지금까지 봤을 때의 어떤 줄거리를 통해 점순이와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점순이는 어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든지 지금 표현하는 것도 적극적이야. 그쵸?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매우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그치? 그리고 눈치도 없어. 눈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둘 다 순수함. 둘 다 순수합니다. 그쵸? 좀 더 내가 더 순수한 것 같아. 그쵸? 같은 또래지만 훨씬 더 점순이는 어른스러워. 근데 나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점순이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동리 어른들이 너 얼른 씻가야지 하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천연덕스럽다 라고 했네요. 자, 천연덕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천연덕스럽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얼병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교과서 옆에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김유정 작품에서 나타나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휘들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을 굽신거린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점순이와 나의 관계,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바로 어떤 아들이야?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야. 마름의 딸. 마름의 딸. 그리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 이 집에, 점순이네 집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땅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집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집이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말해주는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이 그려졌다. 다시 말하면 침이 마르도록 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달리면 동리에 소문이 난다고 주일시키는 것도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 점순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죠. 자,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이었다. 계속 그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또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나는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매우 어때요 지금?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막 할 수가 없었어요.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을 목나으리나 그러냐? 이러면서 소리만 질렀을 뿐이죠.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계속 막 그랬어.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를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나는 적극적으로 점순이한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점순이가 막 이럴 때 나는 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고 계속 당하는 상황이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얘 너 베네병신이지? 너 아버지 고자라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놀리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들 지금 하는 뭐 패드립이라던가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은 사람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는 말로, 이것은 여러분들 싸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 참고 있었다라는 거죠. 점순이의 치매는 계속됐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또 자신의 집에 있는 맨날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막 싸움을 붙여요. 근데 어디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했다. 그래서 어떤 날 나는 우리 수탉이 맨날 쪼이니까 이렇게 고추장을 먹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점순네 수탉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됐어요?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속으로 쟁그럽다. 아주 그냥 고소하다. 너무 좋게 된 거지. 맨날 우리 수탉이 쪼였어. 점순네 수탉은 우리 수탉보다 컸거든. 근데 고추장을 먹이니까 정말 얘가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골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수탉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 아이고, 고추장을 좀 더 먹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위기라고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위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 했었어요? 고추장. 고추장을 먹인 이야기가 있다. 점순내 싸움은 수탉이 점순이가 맨날 우리 수탉을 쪼이게 하니까 나는 이제 고추장을 먹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였어요. 아까 나흘 전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다시 어디로 왔어요? 현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현재. 자, 다시 한번 선생님 그럼 정리를 한번 해줄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볼까? 과거에 어디였죠? 현재로 시작하죠.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어. 현재 닭싸움을 또 막 걸었고 나흘 전의 이야기로 가면서 감자 줬던 이야기가 나오죠. 감자. 그리고 나를 계속 우리 수탉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하다가 내가 고추장을 먹이게 되고 고추장을 먹었던 사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자, 현재로 돌아와서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꾸 닭싸움을 걸기 시작하죠. 자,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냐고 또 닭을 집어다가 내가 내려올 기회다 싸움을 시켜놓고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랴. 자,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엄청 어때요? 속상하고 화가 났죠. 왜? 계속 내가 일하고 왔는데 점순이가 우리 수탉과 계속 또 닭싸움을 막 하니까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지경, 빈사지경에 대해 버렸어.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리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고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는데 시방 보니까 여우 새끼 같대. 얼굴이 이쁜 애인 줄 알았더니만 여우 새끼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뜸 달려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 그랬더니만 그대로 죽어버렸다. 누구네 닭이 점순이네 닭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이렇게 죽일지는 몰랐는데 닭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나는 순간 굉장히 쫄기 시작했어요.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누집 닭입니까? 마름의 닭이죠. 마름의 닭.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야.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야. 갑자기 이러면서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분하기도 했지만 무안도스럽고 또 어떻게 내쫓기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수탉을 죽이기 전에는 막 화가 났고, 그쵸? 약이 올랐어. 근데 닭을 죽이고 나니 겁이 나고, 그쵸? 무안했어요. 선생님이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여기 이렇게 패드에다가 하려니까는 자꾸 글씨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절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수탉이 죽은 거야. 누구네 수탉? 점순네 수탉. 자, 여기까지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다음 결말 이야기를 볼까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 눈을 가리고 얽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나는 결국 울었어요. 점순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터냐? 그래서 나는 그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 그쵸? 요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이젠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랑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노란 동백꽃. 자, 노란 동백꽃. 자, 점순이와 내가 같이 이렇게 노란 동백꽃으로 파묻혀서 넘어진 거야. 자, 이 부분에서는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대목이죠. 갈등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둘이 동백꽃 속에 파묻혀 버리면서 이 닭싸움과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이 화해가 됐어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했다. 자, 표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순이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어. 그것은 어때? 알싸하고 향긋한 그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 온 정신이 고만 아찔했다라고 됐어요. 자, 그랬더니 점순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죠. 이 결말에서는 바로 뭡니까? 동백꽃이 중심 이야기가 됩니다. 동백꽃에 파묻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백꽃이, 노란 동백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노란 동백꽃. 이것 또한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점순이가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화해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 노란 동백꽃. 여러분, 이 동백꽃은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백꽃은 보통 이렇게 제주도나 뭐 부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빨간색 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동백꽃은 강원도에서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혀 버린 나와 점순이가 갈등이 해결이 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누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 소년이죠. 누군지는 몰라.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 자, 이렇게 소설에서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즉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관찰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러한 시점에 따라서 줄거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면서도 내가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자, 1인칭. 동백꽃은 대표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1인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주인공이면서 내가 있었던 일,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과거, 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점순이라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어떤 특성을 통해서 해학적이고 그리고 향토적인 어떤 어휘 사용으로서 이 소설은 굉장히 서정적인 소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고 사춘기 그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배경은 농촌 어떤 마을이죠. 농촌 마을입니다. 193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 현재, 그리고 나는 나흘 전에 회상을 하고 나흘 전에서 감자 사건, 그대에서 또 닭싸움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고추장을 먹이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지막 닭싸움을 하고 내가 점순이네 수탉을 죽이게 되고 동백꽃에 파묻히면서 나와 점순이는 화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총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교과서에다가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학습 활동을 한번 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